등산만 하다가는 오래 못 삽니다. 안 아프고 장수하는 습관 5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싼 보조식품이나 특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은 결국 평범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킨답시고 하루에 수십 알씩 알약을 삼키곤 하시는데요. 저도 과거에 환자분이 한꺼번에 여러 알의 영양제를 삼키다가 기도로 넘어가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지만 그때 응급실 의사가 그러시더군요. 약으로만은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도 환자들이 드시는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의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보기도 했지요. 충격적이게도 한 병에 수십만 원씩 하는 건강식품이 사실상 설탕물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데는 비싼 돈이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한 생활 속 습관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질병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알려드려 큰 효과를 봤던 5가지 생활 건강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폐렴은 물론이고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병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평생 드시던 약도 줄이고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비결을 얻어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시 일주일에 3번 이상 등산을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거의 안 가신다면 1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5가지 비결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이 양치할 때 혀를 닦으세요. 폐렴 예방.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험해보셨지요? 그 입냄새의 원인이 바로 세균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혀 위에서 세균들이 번식하고 노폐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서울대 치과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혀 일지당 무려 100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혀는 변기보다도 10배나 더럽다고 하지요. 문제는 이렇게 혀에 증식한 세균이 가만히 입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삼켜져서 목이나 폐로 내려가는데 특히 노년층일수록 밤에 잘 때 침과 함께 기도로 넘어가기 쉽다고 합니다. 실제 한 호흡기학 논문에서는 입속 세균이 폐로 들어가면 폐렴에 걸릴 위험이 6배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 5만 명이 모여 있다면 그중 8천 명이 폐렴에 걸릴 수 있는 셈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혀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구강암 발생률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다른 연구에서는 혀를 닦지 않는 사람은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혀 위에 세균과 노폐물이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결국 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실제로 돌본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2세 최영자 할머니는 3개월 전 평소 다니던 등산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폐렴으로 인해 3일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치료로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퇴원 준비를 하시던 할머니께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양치하실 때 혀도 닦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혀요? 아니, 이만 닦지 혀는 안 닦았는데요. 딱히 안 닦아도 깨끗해 보이길래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혀에 있는 세균이 폐로 내려가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날 저는 퇴원하시는 최할머니께 5가지 건강 습관을 정리해서 알려드렸고 특히 양치할 때 반드시 혀를 닦으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0년 넘게 해운대 해변을 빠짐없이 걸으실 정도로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체력도 좋아서 계단을 거뜬히 뛰어오르실 정도였죠. 그런데 작년 2월 김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열흘이 지나도 증상이 낫질 않았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져 밤잠도 설치게 되자 병원을 찾아가셨고 엑스레이 검사를 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폐렴입니다. 게다가 꽤 진행된 상태예요. 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폐렴 진단을 받은 날 담당 의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평소 양치하실 때 혹시 혀도 닦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를 닦긴 하지만 혀는 안 닦습니다. 안 닦아도 늘 깨끗해 보이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혀 위에 세균이 폐까지 내려간 거예요. 매일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정작 구강위생을 놓치셨네요. 당시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2주간의 입원 치료로 폐렴을 이겨내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습관을 바꾸셨죠. 매일 아침 양치할 때 혀를 꼭 닦기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칫솔로 혀를 뒤쪽부터 앞으로 가볍게 3번 쓸어내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처음 며칠은 헛구역질이 나서 힘들어하셨지만 3일쯤 지나니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혀를 닦을 때 누런 침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 누런 침이 바로 입 안세균 덩어리거든요. 저도 직접 제 입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혀를 안 닦은 날 아침에는 구강세균 측정기의 숫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혀를 3번만 닦았더니 녹색불로 바뀌면서 세균 수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군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혀 클리닝 습관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는 지금까지 폐렴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달고 살던 기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해변을 걷고 계시지만 이제는 입안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며 운동을 병행하고 계신 거죠. 김할아버지 본인도 혀를 닦는 사소한 습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무척 뿌듯해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양치하실 때 꼭 혀를 닦는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특히 좋습니다. 밤새 입안에서 증식한 세균을 아침에 깨끗이 제거하는 겁니다. 칫솔 하나면 충분합니다. 굳이 새 칫솔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쓰시는 칫솔로 가볍게 혀를 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입속이 깨끗해지면 폐로 넘어가는 세균을 막아 폐렴을 예방할 수 있고 구강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혀만 닦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속 환경은 깨끗해졌어도 정작 손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뚜껑도 못 따고 문손잡이도 돌리기 힘들어진다면 결국 아무리 건강해도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위 TV 볼 때 수건 쥐기 악력 강화. 나이가 들수록 손아귀 희망력이 중요합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물건을 짚거나 병뚜껑을 여는 일상적인 동작도 어려워지고 넘어질 때 손으로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어르신은 넘어졌을 때 골절될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없으니 넘어질 때 제대로 버티지 못해 크게 다치기 쉽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악력이 약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한 연구에서 악력이 30kg 이하로 떨어진 노인은 5년 안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손아귀 힘은 우리 전신 건강과 뇌 건강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어르신들의 악력 수준은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70대 남성의 평균 악력은 약 25kg, 여성은 15kg 정도라고 합니다. 한창 젊은 20대 남녀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지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아귀 힘은 나이가 들어도 훈련을 통해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악력이 5kg 강해질 때마다 사망률이 약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악력을 강화하면 그만큼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악력은 혈압보다도 노년 생존율을 잘 예측하는 지표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악력이 노년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이순덕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인데요. 이순덕 할머니는 어느 날 혼자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오시다가 양손에 든 장바구니 무게를 견디지 못해 팔이 후들후들 떨리고 집 앞 계단 난간을 붙잡을 때 손에 힘이 없어 미끄러질 뻔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넘어지진 않으셨지만 본인은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지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늙었나 하는 우울감에 밤새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걱정이 된 며느리가 이순덕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왔고 제가 악력 검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악력이 고작 12kg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연령대 여성 평균 약 15kg보다도 낮은 수치였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대로는 23년 후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손 힘을 키우셔야 해요. 그러나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령을 사서 하기에도 번거롭고 돈이 드니 걱정이 되셨죠. 때마침 할머니의 며느리께서 유튜브로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을 보신 터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이순덕 할머니를 다시 뵙고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건 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른 수건을 돌돌 말아서 TV 보실 때 그것을 손에 쥐고 꽉 힘주어 쥐었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초간 힘껏 쥐고 5초간 힘을 뺀 뒤 다시 5초 쥐는 식으로 이걸 10번 정도만 반복하면 돼요. 드라마 한 편 보시는 동안 쉬는 시간에 맞춰 하면 약 10분 정도 투자로 충분합니다. 처음 제 설명을 들은 이순덕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수건 쥐는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되물으시기에 제가 제 팔뚝을 보여드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올해 59인데 악력이 47kg 나옵니다. 30대 청년 평균 약 45kg보다도 세죠.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3년 전부터 TV 보면서 수건을 매일 쥐는 운동을 해왔어요.
할머니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그제야 할머니께서 용기를 얻으시고 그날부터 집에서 수건쥐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쯤은 안 쓰던 손 근육을 써서 그런지 손목과 팔뚝에 약간 통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해요. 다시 장을 보러 가셨는데 이전보다 장바구니를 드는 팔이 덜 떨렸다고 합니다. 3주가 되었을 때는 김치 병뚜껑을 혼자 힘으로 열 수 있게 되셨다니 정말 놀라운 진전이지요. 원래는 김치통 뚜껑 여는 것을 며느리 도움 없이는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꾸준히 운동하고 난 뒤 병원에 오셔서 악력을 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7kg이 나온 거예요. 시작할 때 12kg였던 것이 한 달 만에 5kg 상승한 겁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달 동안 혹시 헬스장이라도 다니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죠?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저 TV 보면서 수건 열심히 쥐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요. 저도 덩달아 기쁘고 놀라서 말씀드렸죠. 정말 잘하셨어요. 이대로 쭉 하시면 나중에는 제 힘보다 더 세지시겠는걸요. 이순덕 할머니는 그 뒤로도 의욕이 생겨서 계속 수건 쥐기 운동을 생활화하셨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다시 잰 할머니의 악력은 20kg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 2개쯤은 거뜬히 들고 다니실 정도가 되었고 손주를 안아주실 때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안을 수 있을 만큼 힘이 붙으셨어요. 최근 외래 진료 때 배웠더니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젠 며느리한테 작은 부탁 하나도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소리 안 들어요. 혼자서도 척척 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무척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아귀 힘은 노년 독립생활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위해 비싼 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수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TV 시청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틈틈이 수건을 쥐어보세요. 처음엔 손목이 뻐근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근력이 붙습니다. 악력이 강해지면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막아줄 수 있고 치매와 같은 질병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자, 손에 힘까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손아귀 힘이 세져도 정작 혈당이 계속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여러 합병증으로 고생하시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3개월 안에 혈당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3위 밥상에서 채소 먼저 먹기 혈당 관리. 한국인의 식사 습관을 보면 대부분 밥을 제일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얀 쌀밥을 가장 먼저 입에 넣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 혈당 관리에는 가장 안 좋은 순서입니다. 탄수화물 쌀밥을 빈속에 먼저 넣으면 혈당이 폭탄 터지듯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밥 한 공기를 드시고 30분 정도만 지나면 혈당이 급상승하는데요. 이를 증명한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가며 혈당 변화를 비교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평소대로 밥부터 먹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채소 반찬부터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밥을 한 공기 덜 먹은 것보다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밥을 제일 먼저 먹으면 혈당이 놀이기구 롤러코스터처럼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 채소를 먼저 먹으면 완만한 언덕을 오르듯 천천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한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뇨약 하나를 먹은 것과 맞먹는 혈당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까지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암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연구들도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암세포 증식 속도가 평소의 3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은 혈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암입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을 보호해서 대장암을 억제해주고 위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혈당이 안정되면 췌장도 혹사당하지 않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대구 달서구의 71세 박정숙 할머니께서도 이 식사 순서 교정을 통해 당뇨를 극복하신 분입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무려 20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해 오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당뇨약을 거르지 않고 드셨는데도 혈당이 좀처럼 정상 범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늘 높았고 식후에는 더욱 치솟았지요. 담당 의사는 이러다 합병증 옵니다. 약을 더 늘려야겠어요 하며 약 용량을 점점 올렸습니다. 하지만 약을 늘려도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박 할머니는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나. 좌절감을 느낄 즈음 마침 같은 경로당 친구분이 저를 알고 할머니께 제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하셨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와 그 친구분이 함께 저를 찾아오셨길래 우선 식습관부터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평소 식사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드세요? 할머니께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하셨죠. 뭘 먹긴요. 밥 한 숟가락 뜨고 국에 말아 먹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식탁에 앉으시면 밥은 맨 나중에 드시고 대신 먼저 반찬 채소부터 5젓가락 이상 드시는 거예요. 마침 박 할머니가 평소 드시는 나물 반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김치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을 젓가락으로 5번 집어드세요.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반찬이 있으면 그 다음을 드세요. 밥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가능하면 밥 양도 반 공기만 줄여보시고요. 처음엔 할머니께서 설마 그거 하나로 효과가 있을까요? 순서만 바꾸는 건데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제 팔에 직접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부착하고 다닌 경험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제가 3년 동안 이 기계를 차고 살면서 매일 무엇을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 스마트폰 앱에 저장된 식사별 혈당 곡선을 보여드렸지요. 밥을 먼저 먹으면 제 혈당도 위험한 수준까지 쭉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살짝 오르는 정도에 그쳤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에 따라 혈당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박 할머니도 정말 그러네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날부터 박정숙 할머니는 식사 순서를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자꾸 깜빡하셨다고 해요. 밥 숟가락부터 들다가도 옆에서 같이 식사하는 친구분이 정숙 씨, 나물부터 하고 재빨리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을 지냈는데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보니 확실히 이전보다 내려가 있었다고 해요. 2주가 되자 혈당은 더 안정되었고 한 달 정도 지나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HbA1c를 검사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셨답니다.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밥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채소부터 먹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방법 정말 좋네요. 계속 실천하세요. 이대로면 약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박정숙 할머니는 3개월 만에 당뇨 약 복용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째 되던 날에는 드시던 약의 절반을 끊어도 될 만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당 변동폭도 크게 줄어들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안정권에 들었지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경로당 건강강좌를 갔을 때 그 할머니와 친구분을 다시 뵈었는데 두 분 다 밥상머리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선생님 덕분에 20년 고생한 당뇨를 이렇게 잡게 될 줄이야. 약도 줄고 사람 사는 기분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친구분도 저도 따라하고 있어요. 저도 혈당이 잡혀가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시는데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식재료나 보조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매일 드시는 반찬들과 밥의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밥상을 차리실 때 나물, 김치, 쌈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먼저 드세요. 한 번 드실 때 최소 5젓가락 분량은 채소로 드신 후에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반 공기 정도로 줄여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당뇨약을 줄일 만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아줄 뿐 아니라 대장도 보호해주고 혈당 급등이 억제되면 암세포가 자랄 토양도 부족해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자, 혈당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혈당을 안정시켰더라도 몸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사고낙상과 큰 위험이 됩니다. 골절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오랜 침상 생활로 근육이 위축되어 다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4번째로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위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기 균형 감각 향상.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노화와 함께 저하되는데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에서는 한 발로 2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노인은 뇌졸중 위험이 2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의 균형 조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뇌혈관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의대 노년내과 연구에서도 균형 감각이 약한 노인은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5년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면 뇌의 노화도 가속된다는 의미죠. 무엇보다 현실적인 위험은 낙상사고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 발표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도 못 서시는 분은 5년 안에 큰 병을 겪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해요. 그만큼 한 발 서기 테스트가 노년기 건강 예측 지표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진료했던 서울 송파구 74세 김동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어느 밤 집 화장실에 가시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신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헛디뎌지면서 쿵 하고 바닥에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다음에 또 넘어지면 어쩌지? 뼈라도 부러지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되셨답니다. 결국 아드님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오셨고 제가 낙상 위험 평가를 위해 한 발 서기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벽을 짚지 않은 채 눈 뜨고 한 발을 들어보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김할아버지는 고작 2초 만에 몸이 휘청하며 균형을 잃고 다른 발을 내려 디디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균형 감각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대로라면 또 넘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는 크게 골절을 입으실 수도 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몹시 걱정스러워하셨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아주 간단한 훈련을 하나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양치질 매일 하시죠? 양치할 때 한 가지 동작만 추가해보세요. 제가 직접 세면대 앞에서 칫솔을 들고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양치를 하는 동안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 한 손으로 세면대를 가볍게 짚고 시작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른발로 30초, 왼발로 30초씩 서 계세요. 이를 닦는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해보셨는데 처음엔 2초도 채 안 되어 비틀거리길래 재빨리 세면대를 붙잡으셨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죠. 처음엔 다 그러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 처음엔 이렇게 짚고 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많이 안정되실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양치 시간에 한 발 서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할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세면대 살짝 잡고는 30초씩 설 수 있어요. 처음엔 2초도 어려웠는데 일주일 만에 크게 늘은 것입니다. 제가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해보세요. 하고 격려해드렸지요. 2주가 되었을 땐 손가락 하나로 세면대를 가볍게 짚고서 30초 버틸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점점 균형 잡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달 뒤 김동수 할아버지가 외래에 오셔서 제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이셨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한 발로 30초를 끄떡없이 서 계시는 겁니다. 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서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이제 뇌와 몸이 훨씬 젊어지셨을 거예요.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신감이 붙어 웃으며 양치 시간마다 계속 연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3개월쯤 지나서 김동수 할아버지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번에는 한 발로 무려 5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이 균형 검사를 해보고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재활치료라도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균형 감각이 좋아지셨죠?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아니요, 특별한 운동 안 했습니다. 그냥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담당 의사분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다른 환자분들께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하고 감탄하셨다고 해요. 지금 김동수 할아버지는 양치하면서 한 발 서기 습관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화장실에 가실 때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걸으신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더니 김할아버지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젠 잘못 뛰겨 넘어질까봐 겁내지 않습니다. 뭐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듯 균형 감각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양치 시간에 한 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한 발로 오래 버티려 애쓰지 말고 세면대를 가볍게 짚은 채로 시작하세요. 몇 초 서 있기 어려우면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그러다 익숙해지면 손가락 끝만 대고 균형을 잡아보세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30초 이상 버티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눈에 띄게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감각을 키워두면 낙상을 예방하여 골절 위험을 줄이고 뇌 노화를 늦춰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4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잘 실천하셔도 마지막 5번째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1위 건강 습관인데요. 돈 한 푼 안 들면서도 어쩌면 지금까지 소개한 어떤 습관보다도 강력한 보약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 습관의 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진 장수 비결이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대학의 연구가 잇따라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운동도 보약도 아닌 이것, 대체 뭘까요? 마지막 5번째 습관을 소개합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사회적 교류 앤드 행복 호르몬. 아마 조금 의외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과 장수에 좋은 게 운동이나 음식이 아니라 인사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무려 85년 동안 수백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돈, 명예, 운동, 식당 같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장수의 1등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또 브리검형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조기 사망률을 약 26%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외롭게 지내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특히 노년층의 고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례가 한 해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난 수치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로당이나 모임이 줄어들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UCLA 미국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하루 3번 이상 다른 사람과 얼굴 보고 인사를 나누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 간의 작은 접촉과 말 한마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지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유명한 장수 마을을 연구한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그곳 어르신들은 길에서 마주치는 아는 사람이 10명 넘게 될 정도로 이웃과 폭넓게 교류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매일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웃으며 대화하는 생활이야말로 그분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해요.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9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고 왕래가 잦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땐 그래도 잘 견딜만 하셨다고 해요. 집에서 TV 보고 청소하고 필요하면 장도 보러 다니면서 혼자서도 꽤 씩씩하게 생활하셨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점점 말할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안녕하세요 한마디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낸 날도 많았다고 해요.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하루를 끝낸 적도 있었다니 얼마나 적막했을지 짐작됩니다. 식사도 점점 부실하게 하시게 되었어요. 혼자 먹는데 뭐하러 차려 하는 마음에 대충 김치에 밥만 드시거나 한 끼 건너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밤에는 쉽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러다 새벽 4시쯤 겨우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지요. 걱정이 된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오셨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요즘 누구랑 대화 좀 하세요? 최영희 할머니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아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예요. 하고 답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하고 권유했지만 막상 친구나 지인이 주변에 없는 분이 갑자기 교류를 넓히는 게 쉽지 않지요. 경로당이 집에서 멀면 매일 나가기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곳도 많았고요. 며칠 후 따님과 함께 최영희 할머니가 제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상황을 들은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하루에 3번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실래요? 최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모르는 사람이요?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나 동네 산책하다 마주치는 사람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라도 좋아요. 먼저 가볍게 말을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보는 거예요. 처음엔 몹시 낯설고 용기가 안 나시겠지만 딱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건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약도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밥 먹고 TV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 제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170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장에 가서 가게 사장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런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 제 혈압이 1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 이룬 변화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최영희 할머니께 들려드리며 직접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하고 권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동네 공원을 산책 나가셨다가 마주오는 비슷한 또래의 다른 할머님께 작은 목소리로 인사해 보셨대요. 안녕하세요. 하고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활짝 웃으며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하고 말이에요. 최할머니도 덩달아 웃으며 네,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답했습니다. 정말 두 마디 정도의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최영희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해요. 아, 사람하고 말을 섞으니 이렇게 좋구나. 그날 저녁 최할머니는 식사도 오랜만에 입맛이 돋아서 한 공기 다 드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동네 슈퍼에 가셔서 계산하면서 계산원에게 눈을 마주치며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하고 말을 건네봤다고 해요. 젊은 계산원분이 웃으며 할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인사해 주었고 최할머니는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3번 처음 보는 사람이든 이웃이든 먼저 말을 거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셨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얼굴 몇몇과 서로 이름도 알게 되어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김 선생님도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사회적 교류가 일상이 되신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마음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UCLA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최영희 할머니도 매일 사람들과 눈을 맞춰 인사를 나누면서부터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엔 새벽까지 뒤척이던 것이 요즘은 침대에 누우면 금세 잠드는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게 되었고요. 3개월쯤 지나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이 이전보다 20이나 떨어져 정상 범준에 가까워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혈압약 드셨나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하고 놀라서 물으셨대요. 최 할머니께서 웃으며 약은 안 먹었고요. 대신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고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도 빙그레 웃으며 그거 약보다 더 좋네요.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하셨답니다. 지금 최영희 할머니는 하루 3번 인사 나누기 실천을 6개월째 이어오는 중입니다. 이제 동네 산책길에서 인사하며 지내는 지인이 10명도 넘게 생기셨대요. 동네 슈퍼 직원들도 할머니를 보면 먼저 아는 척 인사할 정도로 친숙해지셨다고 합니다. 비록 혼자 지내시는 생활은 예전과 같지만 더는 외롭지 않다고 해요. 제가 최근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젠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교류와 친밀감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루에 단 3번, 짧은 인사 몇 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오늘 산책을 나가신다면 지나치는 분께 밝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보세요. 가까운 가게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마주치며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쑥스럽더라도 하루 3사람에게만 실천해보십시오. 한 달만 지속하면 분명 마음에 따뜻한 변화가 생기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등 건강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은 덤입니다. 정리 및 마무리. 지금까지 제가 신뢰를 갖고 권해드리는 5가지 생활 건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해보겠습니다. 오이 양치할 때 혀닦기 입속 세균이 폐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 폐렴을 예방하고 구강위생을 지켜줍니다. 구강암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4위 TV 볼 때 수건 쥐기 악력 소나기 힘을 길러줍니다. 손에 힘이 생기면 넘어져도 몸을 지탱할 수 있고 노년의 골절 위험을 줄여 요양원 신세의 질의를 막아줍니다. 치매 위험도 감소합니다. 3위 밥 먹을 때 채소부터 먹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줘 당뇨병을 개선하고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 급등을 막아 대장암, 위암, 췌장암 같은 질병의 위험도 낮춥니다. 2위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줍니다. 넘어질 확률을 줄여 골절을 예방하고 뇌 노화를 늦춰줍니다. 뇌졸중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리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사회적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합니다. 규칙적인 인사는 마음의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줄이고 혈압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장수와 행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나 약물이 필요 없으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의사로 일하며 그동안 환자분들께 여러 영양제와 치료법을 권하곤 했지만 정말로 환자분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런 사소해 보이는 생활 속 습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글영상을 보셨다면 꼭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등산이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 작은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야 암도 막고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의 주인공들이 그 효과를 증명합니다. 인천의 최영자 할머니는 폐렴에서 건강을 회복하셨죠. 서울 이순덕 할머니는 손학력이 2배로 강해지셨습니다. 대구 박정숙 할머니는 20년 앓은 당뇨를 호전시켜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서울 김동수 할아버지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균형 감각을 되찾으셨습니다. 인천 최영희 할머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매일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3개월 지속하면 복용 중이던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 계속하시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실 만큼 건강이 따라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짜 건강식품에 낭비하지 마시고 검증된 생활 습관으로 직접 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